지금 원래는 다른 반들은 고려 정치사까지 모두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반이 정치사가 덜 끝났다고 하니까 정치사 마저 하고 사회경제문화사는 뽑아서 수업을 할 겁니다. 뽑아서. 여기 다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사회경제문화사는 1학년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나라 간섭기, 원내정 간섭기 정치사 이야기 하다가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셨죠.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시대 구분에서 봤을 때 원간섭기,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치사에서 우리가 초기, 중기 살펴봤고 잠시 고려의 통치체제랄지 중앙정치기구 그 외 행정기구들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 등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의 정치사 그리고 원간섭기 정치사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원간섭기 봅시다. 원간섭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이 아니고 원이죠. 원나라가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됐는데 고려사에서 이 원이 일본을 원정하기 위해서 고려에 설치한 것이 바로 정동행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동행성을 설치를 해서 원정을 위해서 기관으로 설치를 한 후에 두 차례의 원정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 태풍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본 원정 못하고 그것을 위해 설치했던 이 기구가 고려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이렇게 변모해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행성 기억을 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태풍으로 실패를 했는데 자기들 딴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는 신이 도우는 나라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 여기에 이름을 따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미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이걸 이제 악용을 해서 그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에 아주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는 신이 이 태풍이 국풍이다. 신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으킨 태풍이다라고 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막 세뇌시켜가지고 자폭 테러 이런 거 시키는 가미카제 특공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 용어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온 용어예요. 좋지 않은 사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일본의 원정 정동행성 기억하십시오. 고려에. 그 다음에 이제 영토를 상실을 했는데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려 안에 정동행성,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이렇게 원나라가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쪽 부근에 있는 탐라총관부나 동령부들은 충렬왕 때 다시 다 돌려받거나 이 땅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충렬왕 때 탐라총관부를 폐지를 했다가 계속해서 충이 앞에 있고 왕이 그러니까 원간섭기 시기의 왕들이죠. 특징이죠, 여러분. 열선숙, 해목정, 충정왕까지 이제 원간섭기 때 왕들이 이제 나오는데 계속해서 쌍성총관부는 다시 존재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왕인 공민왕 때 이때 가서 무력으로 이 쌍성총관부를 다시 탈환합니다. 다시 원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려 때 영토의 상실로 이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 충렬왕 때 다시 이제 이거는 모두 다 반환받거나 없앴는데 계속해서 쌍성총관부는 존재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충렬왕 공민왕 때 이따 이제 이야기할 건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쌍성총관부 무력 탈환 보이시죠? 이때 이제 무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탈환했다라는 거. 그 밖에 내정 간섭 기구들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동행성. 방금 전에 우리 설명드렸죠? 일본 원정 실패 후에 이게 변질돼서 내정 간섭을 계속했다. 그 밖에 순마소랄지 반원 인사들을 색출하고 개경 치안을 담당했던 내정 간섭 기구였어요.
마누브랄지 고려의 군사 조직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일종의 원나라 몽골족만의 군사 부족 체계예요. 뭐 천오브, 만오브 이렇게 불리우는 군사 체계인데 이게 이제 또 내정 간섭을 하면서 고려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밖에 또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고려의 관제나 관직을 격화시켰었어요. 원 간섭기 시기에는. 그래서 그 예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원 간섭기 때 관제나 왕실 영호가 격화됐구나. 도병마사는 도평 의사사로 부르고 뭐 중추원은 밀직사, 육부는 사사, 폐하는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이런 식으로 관제뿐만 아니라 왕실 용어 자체도 고려가 부마국이기 때문에 원 간섭기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격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지만 왕의 칭호에도 어땠어요? 왕자를 써야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원나라에 충성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충 무슨 왕 이런 식으로 격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몽골은 또 수탈도 많이 해갔습니다. 인적 수탈, 물적 수탈 아주 많은 수탈을 해갔는데 공녀 이때 당시에 아주 많은 여자들이 수탈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안에서는 공녀로 자기 자식들이 이제 팔려가면 안 되니까 일찍 결혼을 시켜버리는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가 좋은 풍습이 생겨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물적 수탈을 정말 많이 해갔죠. 인삼이랄지 그 밖에 약재 같은 특산물 심지어는 매를 잡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놓고 매를 잡아서 이제 몽골에 갖다 바치는 몽골이 수탈해가는 이런 가슴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대두됐던 세력이 누구예요, 여러분? 권문세족이었죠. 친원파 세력이죠. 친원파 세력이고 이들이 고위관직을 독점해 가면서 대토지 소유를 하고 상당히 권력을 독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래에서 횡포를 부리는 농민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대두를 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이 이제 개혁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는 어때요? 배경 자체가 중국의 역사에서 원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명나라로 바뀌는 교체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역사에도 원 간섭기에서 자연스럽게 원나라로부터의 간섭을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와 동시에 고려 내부에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원 간섭기 때 그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누렸던 권문세족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야겠죠. 그지? 그래서 실제로 공민왕 시기에는 이 배경 자체가 원명 교체기라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반원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정개혁도 실시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죠. 그지? 개혁이 이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 먼저 볼까요? 권문세족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갑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권력을 누렸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건 솔직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의 강력한 저항들 그 밖에 뭐 아직 남아있는 원나라의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개혁이 결국에는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반원 정책. 첫 번째로는 기철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 권문세족이죠. 친원파들 숙청하는 작업했고 두 번째로는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먼저 폐지를 합니다. 정동행성 아까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일본을 원정 가기 위해서 세웠던 기구라고 했는데 남아서 어떻게 했어요? 내정을 간섭을 했었죠. 여기 안에 이제 이문소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고려에서 원나라랑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그 기구가 있었는데 그런 이문소를 먼저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관제 다시 복구해 가요. 관제를 다시 복구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벌써 어때요? 공민왕 충잡 안 붙어 있죠. 그제? 그래서 관제 먼저 복구시켰고 그리고 몽골풍 폐지시킵니다. 몽골의 문화들을 하나씩 폐지해가는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무력적으로 탈환하고 요동 수복운동을 벌림으로써 고구려 계승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자주적인 그 성격을 보이고자 합니다. 내정개혁으로는 공민왕 때의 내정개혁으로는 첫 번째 정방을 폐지했다. 이 정방 뭐였죠, 여러분? 정방 기억 안 나요? 자, 역사부도를 보시면
제가 이때 한참 얘기를 했어요. 여긴 안 나오네. 역사 부도를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물에 최씨 정권 보이시죠, 여러분? 최충원 아래 보면은 최우 있죠. 그지? 거기 최우 봐봐.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정방 설치 보이시죠? 그지? 뭐 하는 기구예요? 인사권. 맞죠? 가로 쳐가지고 인사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니? 여기 있는 이 정방이야. 정방 어디 프린트물 다시 봅시다. 어딨냐? 바로 위에 있었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 정방. 이것도 이제 폐지를 하면서 정상적인 기구를 이제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보입니다. 그런 개혁을 합니다. 그 밖에 교육제도랄지 과거제도 정비를 하면서 성균관을 통해서 유교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과거제도도 다시 정비를 하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공민왕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바로 핵심 용어예요. 전민, 변정, 도감. 신돈이라는 인물을 등용을 해서 토지개혁과 노비 환속을 시도를 했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뭐야? 시도지 시도. 했다가 아니고 시도지. 결국엔 실패하는데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민, 토지나 백성을 뜻하는 용어이고 변정, 분별을 해서 정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도감은 이제 임시관청이라는 용어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보면 이게 무엇을 하는 기구라는 것이 나오죠. 그제? 그래서 권문세족들한테 뺏긴 토지들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관청이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신돈이라는 인물을 등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걸 설치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권문세족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신돈과 공민왕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신돈이 실각하면서 결국에는 전민변정도감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 개혁 정치 했지만 결국에는 이들 남아있는 권문세족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저항하고 권력자들, 구세력들에 의해서 가슴 아프지만 실패했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공민왕까지 했고 마지막에 신진사대부들과 고려의 멸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공민왕의 개혁정치 일환이에요. 지금 계속 4번, 5번이지 얘들아? 1, 2, 3, 4, 5 계속이야 지금. 1, 2, 3, 4, 5 계속 가는 거야. 내가 번호 잘못 붙였니? 아니구나. 4번으로 따로 놔뒀구나.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이렇게 실패는 했지만 이 공민왕 때 이 공민왕이 누구를 등용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뭐 하고 있었던 애들이냐? 여러 가지 계층에서 이제 나온 계층이지만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방에서 은거하며 공부를 하며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향리 출신들을 등용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씨 정권 시기 때 그 최우가 뭘 설치했었어요, 여러분? 문신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서방을 설치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때 등용됐던 인물들일 수도 있고 그런 계층들이 이제 공민왕 시기에 더욱더 활발하게 신진사대부라는 이 계층을 등용을 해서 양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신진사대부는 그 뭐 지금 당시 공민왕 시기에 어떤 계층과 대립 구도를 대립 구도를 형성하겠어요? 바로 권문세족이죠. 그제? 그래서 권문세족과 대립을 하는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은 무신집권기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를 통해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성리학적인 유학자들인 경향이 많고요. 불교나 권문세족을 상당히 비판합니다. 대립합니다. 불교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타락을 해 있었고 권문세족 그들의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을 하면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신진사대부가 분화하죠. 온건파와 무슨 파로? 혁명파로 이렇게 분화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 혁명파로 대표되는 세력이 정도전, 여기서는 뭐 정몽주, 우리가 아는 역사 속의 인물들. 자, 여기서 이 혁명파가 누구랑 손을 잡는 거야, 얘들아? 바로 신흥, 무인, 대표적인 세력 누구? 이성계와 손을 잡게 되죠. 이 신흥 무인들 어떻게 해서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장악했습니까? 그때 당시 고려 말에 누구 침입? 홍건적 외구 침입이 있었죠.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려 내부에서 정권을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입니다. 이 신흥무인과 이 신진사대부의 혁명파가 손을 잡고 결국에는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신진사대부까지 했고 결국에는 고려 멸망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권문세족의 정치 권력 독점, 대토지 소유 확대 이러한 사회 모순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원명 교책이 명나라가 등장합니다. 명나라가 이제 천령이를 요구를 해요. 이쪽 지방을 요구를 하니까 안 돼. 우리 요동은 원래 우리 땅이지 않냐 그러면서 요동 정벌을 추진을 합니다. 그때 당시 누가 정벌을 추진하냐? 최영이 우겨요. 최영이 우겨가지고 사실은 그 신흥 무인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최우와 이성계의 이러한 이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하도록 최영이 주장을 해서 이제 보내지죠. 근데 사실 이성계는 갈 때부터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요동 정벌 불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지금 하냐는 거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갔다가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말머리를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회군을 시키죠. 회군합니다. 위화도 회군. 그러면서 군사권 돌아와서 실권 장악해서 이제 먼저는 전제 개혁을 먼저 하고 나라 세우기 전에 개혁을 먼저 토지 제도를 먼저 정비를 하면서 나라 세우기 위한 밑바탕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하는 이런 역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의 정치사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경제문화사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사부터 가겠습니다. 자 전식과 제도 고려의 전식과 제도 토지제도입니다. 자 특징이 뭐냐? 문무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과로 구별을 해서 전지, 시지에 수조권만 지급을 했다라는 게 전식과의 특징이에요. 아주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한번 봅시다. 문관, 무관 관리에게도 줬고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8관등 나눠서 등급 나눠서 이 등급에 따라서 이 정도의 땅을 줬다라는 거야. 근데 뭐만 줬냐? 전지와 시지를 나눠서 줬대요. 뭐만 줬다? 수조권만 줬대요. 자, 전지는 뭐냐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소위 말하는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시지는 농사가 아니고 지을 수 없고 거기서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지 얼만큼, 시지 얼만큼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땅을 줬어요. 근데 땅을 줬는데 뭐만 줬대? 수조권만 줬대. 수조권이라는 거는 뭐냐?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신문왕을 설명을 할 때 관료종과 노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땅을 줬어. 전식과라는 땅을 줬어요. 이 제도에 의해서. 근데 그 땅을 받은 관리는 어떠한 권한이 생기는 거냐면 이 땅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이 농민이 나라에 세금을 내겠지. 그 세금을 이 관리가 가져가는 거를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리는 직역에 대한 대가로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월급이라고. 이해됐지? 월급 대신에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 바로 네가 네 월급으로 가져가 이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조권만 지급을 했다. 원칙은 세습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퇴직을 했을 때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세습 불가. 그 다음에 자 전시과라는 것이 경종 때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목종, 문종 때까지 정비 과정을 거칩니다. 태해정광, 경성, 목, 현, 덕정, 문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전시과가 만들어져서 정비가 되어 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경종 때 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전시과, 문종 때 경정전시과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정전시과부터 갈 건데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한 번만 더 언급 드릴게요. 태조 왕건께서 가장 먼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역분전이라는 땅을 나눠줬었죠.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들을 이제 그들의 공로, 개국공신들 이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좀 줘야 됐기 때문에 역분전이라는 땅을 초반에 나눠줬다는 거 태조 배울 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국공신, 농공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로, 충성도, 인품에 의거하여서 땅을 나눠줬대.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지 않아? 상당히 뭔가 체계적이지 않죠. 그제 인품 뭐 이런 거를 고려했다라는 걸로 보아. 어쨌든 태조께서 개국공신들과 그 외 호족들에게 이런 땅을 나눠주셨다는 것, 역분전이 있었습니다. 원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전시과를 만든 때가 경종이에요. 경종. 자, 이때 경종 전시과. 처음 시자예요. 시정전시과의 내용 보겠습니다. 전현이야. 전현직. 전직에게도 줬고 현직에게도 줬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관품, 인품이야. 둘 다 고려했대요. 관품은 객관적이야 얘들아. 그지? 인품은 어때요? 사실 좀 객관적이지 않죠. 그지? 그래서 경종 때는 전현직, 관품, 인품 다 고려해서 전지 시지 지급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목종 때 가서는 무엇만 기준으로 관품만 뭐가 없어진 거야? 인품을 이제 배제한 겁니다. 보다 더 객관적인 것으로 변모했죠. 그치? 그리고 문종 때는 뭐만? 현직 관리만.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야 지금? 이제 전직 안 준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전시과의 개정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목종 때부터 군인전시과 시행했고요. 문종 때 사실은 뭐 공음전 그 전부터 원래 공음전 지급했었는데 이제 문종 때 좀 체계적으로 경정전시과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더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여기 안에 그 전부터 공음전을 지급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문종 때 경정전시과 때 이렇게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공음전도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생활에서 농업기술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대는 고려예요, 여러분. 자, 농업기술은요, 각 시대마다 좀 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좀 키포인트를 두십시오. 일반화냐, 시작이냐, 이런 용어들, 차이점. 자, 지금 뭐에 대한 것이 일반화야? 우경. 지금 어디야? 고려잖아. 우경이 뭐야?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를 우경이라고 하죠. 근데 얘들아 우경하면 어떤 왕이 생각나요? 지증왕이 바로 생각나죠. 그제? 대답만 안 했을 뿐 생각나지? 생각난다고 해줘. 해줘. 그지? 웃지만 말고. 괜찮아.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보입니다. 신라 때 6세기 때 지증왕, 버프왕, 진흥왕 그쪽 6세기 시리즈 할 때 지증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때 우경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고대 때 이미 우경이 시작됐어요. 이게 일반화됐던 게 언제라는 거야? 고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된 것이 아니고 시작된 게 언젠지를 봅시다. 윤작법이 이때 고려 때부터 시작돼요. 2년 동안에 공무를 3번 얻어낼 수 있는 거를
2년 3작이라고 하는데 이 윤작법이 시행되었고 그 외에 또 남부지방에서 모내기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시작이고 남부지방 이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야. 일반화는 아니야. 시작이야. 모내기법이 뭐예요? 이항법이에요. 이항법. 이거의 장점은 뭐야? 그냥 모판에다가 모를 먼저 심어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기른 다음 후에 이거를 이제 진짜 땅에다가 옮겨 심는 농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의 장점은 뭐냐? 첫 번째로는 두 땅의 지력을 이용할 수 있다. 맞죠? 두 땅의 지력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옮겨 심는 과정에서 허약한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옮겨 심을 필요가 없는 거야. 튼튼한 애들만 다 옮겨 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 원래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잡초 베는 일이 되게 힘들대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노동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내기법을 이용을 했을 때 잡초를 베지 않아도 되니까 노동력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모내기법에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 그게 뭘까요? 그 단점이 뭐냐면 가뭄에 취약하대요. 가뭄이 한번 찾아오면은 이 농사가 다 망하는가 봐요. 우린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농사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제 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거를 막 금지시키고 했었대요. 모내기법 지치 못하도록. 근데 이제 이게 고려 때 어디 지방에서 남부에서 서서히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다? 시작되어 갔다. 알겠지? 그리고 이때 이제 12법이 발달을 하면서 점차 휴경지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상경지가 증가를 했다 정도.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분제도 갑시다. 고려는 주요 신분제도가 우리 신분제도로 하면은 고대 때는 가장 키포인트로 두고 배웠던 것이 골품제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제? 근데 고려 때는 이제 주요 신분 한번 봅시다. 크게는 귀족 중류층과 같은 지배자층들이 있을 것이고 양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피지배층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귀족은 왕족이랄지 5품 이상의 관료들을 귀족이라고 했대요. 고려 때. 그러면 5품 이상의 관료들은 혜택을 받았어. 어떤 혜택? 공음전 그리고 음서제도 이런 두 가지 혜택을 받았죠. 그제? 이들이 바로 귀족입니다. 고려의 귀족. 중류층은 평민은 아니야. 일반 농민은 아니지만 귀족에 해당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배층에서 하부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을 중류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지? 그래서 남반이랄지 궁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을 남반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군역을 세습하고 있는 군반이랄지 중앙관청에서 말단직을 담당하는 서리 이런 역할을 한대요. 잡류랄지 지방에서 향리랄지 역참에 딸린 이속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영리랄지 이들 통치체제에서 하부 구조를 담당하는 이들은 직역을 세습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는데 예를 들면 군인전이랄지 외역전이랄지 이런 땅들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모두 다 어떤 층이었다? 중류층이었다. 귀족은 아니지만 지배층에서 하부 구조를 담당하는 모든 계층들을 중류층. 근데 대충 이들은 대부분은 땅도 받았고 그 대가로 그리고 약간 직업이 세습됐구나. 그렇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양민을 알아야겠지. 자, 백정. 고려 때는 일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가 백정이에요. 고려 때 백정. 근데 여러분 조선에 가면요. 이 백정이라는 용어가 천민이에요. 천민.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조선에서 천민이라고 해서 고려 때 백정하면 천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정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정을 지지 않는 직역이 없는. 그래서 일반 농민들은 직역이 없는 대신에 이제 세금은 내죠. 세금은 내죠. 그래서 이들 백정, 상공업자, 그 밖에 약간 지역적으로 천대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민인, 향소, 부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역이나 진의 거주민들을 모두 다 양민이다 보시면 돼요.
그 아래 있는 계층이 천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상 정말 불합리한. 응. 야 상상해봐. 우리가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하겠니. 우리는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그지?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오라고. 오늘도 저를 천민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와서 공부하라고. 너희들이 지금 고려시대 때 태어났으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공부는 무슨 그러니까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너 일 시킨다. 노비 만들어버린다. 너희들 다. 우리는 노비가 아니지. 우리는 이렇게 세상. 야 미얀마 봐봐. 지금 얼마나 괴로워. 근데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물론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정말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정말 대재앙이야.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너희 때 이제 너희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때 야 우리가 몇 년 동안 마스크 쓰고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다.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이니 슬픈 일이지. 이게 마스크 쓰고 너희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 어떻게 보면 가끔 짠해. 근데 먼 미래에 우리가 이제 더 힘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사는 시기가 와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가 그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살았다더라. 진짜 옛날 꽃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정말 행복한 거지만 나중에 우리가 공기 사 먹고 막 이러면서 마스크 쓰던 시절이 좋았다 이러면 진짜 슬프지 않냐? 그지? 분리수거 잘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지금 행복을 느끼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공기를 마실 때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빨리 해야 돼. 사회경제 문화사 끝내야 돼. 내가 어디까지 했니? 놀면 안 되는데. 얘 놀면 안 돼. 어디 했어? 그래 천민. 그러니까 천민. 아 그래 우리가 웃지 마. 그래. 천민들은 노비들이 대다수였어요. 노비. 그리고 이 노비는 거의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매매, 뭐 상속의 재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여자 노비, 뭐 말과 거의 말도 안 되는 아주 그러니까 말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여자 노비들은 그 대우를 받지 못했대요. 가치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일천즉천 이게 나오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 재상이 아니고 재산이야 얘들아. 재산으로 간주된 노비들을 이제 늘려가기 위해서 부모 중에 한쪽만 노비여도 그 자식은 노비가 되는 법이 일천즉천입니다. 양반하고 노비가 결혼을 해도 그 자식은 노비가 된다라는 거죠. 피가 하나만 천민이면 천민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천자수모법 같이 설명을 할게요. 노비를 부모로 둔 자식이 태어났어. 이 자식은 누구 소유주라는 거지? 누구 거라는 거지? 이 노비는 엄마 노비 주인 겁니다. 내 말이 이해가 됐지? 알겠지? 아빠 노비가 있고 엄마 노비가 있는데 주인이 다른 거야. 근데 자식이 태어난 거야. 이 자식 누구 거냐? 엄마 노비 주인 거야. 이제 이해됐지? 그게 천자수모법이고. 자, 노비의 유형은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 그리고 나서 이 공노비 안에 이벽 외거, 사노비도 솔곤 외거 이런 식으로 외거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노비에서 이병노비는 관청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노비들이라면 공노비에서도 외거노비는 밖에 거주하면서 막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그 신공, 몸값만 내면 됐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사노비도 마찬가지야. 솔고노비는 뭐 주인이랄지 아니 귀족들이겠지 대부분 귀족이랄지 뭐 사원이랄지 이런 데 소속돼서 같이 살아. 걔네들은 이제 솔고노비야. 근데 외거노비는 따로 살아요. 따로. 그래서 외거노비는 자기의 이제 몸값만 내면 되는데 따로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가족도 소유할 수 있고 약간 노비 안에서도 이렇게 유형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이게 핵심이야. 고려에서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꼭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유학 갑시다. 유학. 자, 유학의 발달에서 유학의 경향 먼저 설명할게요. 고려죠, 고려 지금. 고려의 초기와 중기. 고려의 초기는요, 여러분. 이 유학의 경향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려의 중기는 보다 더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의 성종 때의 최승로 시무 28조를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에 유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유학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무 28조를 보더라도 어떠한 것들은 중국의 것을 따라갑시다라고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우리의 문화도 고유의 것도 유지합시다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이 보여져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중기로 가면서 이게 이제 보수적인 성향으로 조금 바뀝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 최충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최충이라는 인물은 이제 나중에 사학 최충의 문헌공도로 유명한 인물인데 그냥 넘어가자. 이 최충이라는 인물은 원래 지공거 출신이에요. 과거 시험에서 이거를 감독하고 그러니까 인재를 뽑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을 지공거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고시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학원을 설립을 한 거야. 그럼 고려에서 다들 어쩌겠냐. 과거 시험 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니? 얘가 차린 학원으로 가지. 그러겠지?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최충의 문헌공도라는 것이고 이게 일종의 학원이죠. 학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 최충의 문헌공도를 뿐만 아니라 이런 사학 12도라고 해서 이런 학원들 사학 기관들이 상당히 융성을 했고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립대학들을 막 이렇게 좀 보완하는 작업들을 막 합니다. 그거에 이제 키포인트를 둬서 여러분들이 교육기관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최충 설명하다가 이상한 이야기까지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만 교육기관까지 설명했지만 최충이라는 인물은 훈고학적인 유학의 경향에 이제 철학적인 경향을 가미해갔다. 약간 이제 성리학적으로 넘어가려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그럼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리학은요 유학의 하나의 종류예요. 종류. 그제? 근데 우리도 배우잖아. 훈고학, 성리학,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양명학 이런 거 배우지. 자, 이런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찌됐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성리학이 들어왔다. 훈고학이 영향을 끼쳤다. 양명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때는 항상 중국의 역사랑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근데 유학이 이제 먼 과거로 중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진시황이라는 인물 여러분들이 들어는 보셨죠? 솔직히 진시황 알죠? 근데 이 진시황이 진이라는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법가 사상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서갱유를 일으켜요. 분서갱유가 뭐냐? 유학자들 다 죽여버리고 유학 서적 다 어떻게 한 거야?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이제 진시황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나라 같은 경우는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형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등장하는 유학의 경향이 어떤 성격을 띠냐면 책들 있어 없어? 지금 남아있는 책들 별로 없어. 그지? 정말 소수의 책들을 가지고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막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 문장 하나하나 자꾸 해석을 하면서 이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유학의 성격이 훈고학적인 성향을 띠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훈고학적인 성향을 띠다가 시간이 더더더 흘러서 중국 역사에서 송나라, 원나라 때가 되면은 아니 무슨 자꾸 하나하나의 해석만 하고 그러냐 여기다가 이제 뭔가 생명을 불어넣어보자 라고 하면서 송나라, 명나라 때 학자들이 이러한 유학에다가 노블 사상도 가미시키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좀 더 심화를 시키고 이러면서 등장한 유학의 하나의 성격의 종류가 성리학이야 얘들아. 이해됐지? 그때가 송나라 원 때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따지면 이때 뭐야? 고려잖아. 원나라 원 간섭기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송원 때 그때 당시 중국에서 유행했던 성리학이 고려로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고려 때 충렬왕 때 이 성리학이 쫙 들어옵니다. 안양이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 신진사대부들에게 수용이 되면서 이제 성리학이 더욱더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재현, 이색, 정도전, 정몽주 등 신진사대부들에게 수용이 된 유학의 종류 성리학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의 성격, 실천적인 기능을 강조했다. 소학, 주작 아래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자소학 들어보셨잖아요. 소학에서 실천적인 성격, 소학의 책에서 몇 개를 이렇게 뽑아서 만든 게 사자소학이에요. 너희들 한문학원 다니면 사자소학 막 배우죠. 그치? 그래서 이 사자소학, 주작 아래 여기까지 하자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대요. 이때 이성리학을. 그래서 유학의 발달, 이렇게 고려입니다. 고려의 경향, 그 다음에 성리학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불교 설명 드릴게요. 알겠죠? 시간이 막 부족해가지고